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김태순입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나요? 아마 저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쯤에 한번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류인희 강현수 리더님 패밀리 그룹에 그때 게스트로 한번 스피치를 맡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극진한 대접을 해주셔서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었고, 그때, 누군가를 초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인상 깊게 배우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인스타에 제가 오늘, 서울에 게스트 강의 가요라고 이게 올렸더니 몇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전에 저 강의 들었다고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제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제가 아미 사업을 시작하고 첫 여행으로 갔던 장소예요. 저기가 코타키나발루고 그 호텔 옆 벤치거든요. 저 벤치에 앉아있는 뒷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화면 문구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이란 저 말은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제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묘비명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의 사명 같은 거, 우리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다 살고 떠났을 때 나의 묘비명에 저렇게 적혔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구예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또 이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잠깐 소개를 시켜주셨죠. 이건 저의 사업 시작인데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뭔가 아미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죠? 네, 저는 2010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이런 강의장을 제 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회계연도 시작인 줄 모르고 나왔었어요. 그냥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고 1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빨리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공부는 아니겠다. 그래서 그 아이와의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엄마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강의장을 안내를 해주셔서 제가 2년 만에 계속 거절을 하다가 2년 만에 그분의 인연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생겼던 약간의 호기심 때문에 이런 강의장을 처음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네라는 마음이 들었고,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강의를 듣고 알아보면서 5개월 만에 SP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PT를 했었고, 딱 사업을 알아보고 난 1년이 될 때 두 레그가 독립하는 큐 사파이어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동시에 성취하게 되었고, 2년 차 접어들 때 6레그가 독립하는 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2013년 3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에메랄드 파운더 사파이어를 동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남의 모시는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2013년도는 제가 40살이 되는 날이었고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나서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삶,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꿈을 제가 그때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나는 내 나이 40살이 될 때 나한테 그런 자유를 선물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이해하고 PT가 되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아멘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도 돈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이 일을 정말 일처럼 했더니 제가 태어나서 해봤던 그 어떤 일보다 빨리 돈이 되었고요. 굉장히 큰 돈이 되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 수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신 분들 저는 이 속에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수단이 아니면 내 능력으로 뭔가 저만큼의 성공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이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아메이를 잘할 사람을 태어났냐면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의뢰이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아메이 싫어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 정도의 편견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IMF 세대였기 때문에 졸업하는 그 해에 IMF가 터지면서 취직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고 1년 동안 웨이팅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바로 병원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아메 사업을 20대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메이를 진행할 때도 아니었었고, 열정만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만났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월 1,000만 원을 보고 뛰어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기 좋게 그야말로 하다가 망했다에 그 전설이 되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안 됐을 때 두 번 다시 그거 하기 싫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죠. 근데 저한테 아메이는 그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은 돈으로 만났었고 사업으로 만났었고 잘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아메를 떠나면서 내 생에 2번 다시 나는 아메를 하지 않을 거야. 지긋지긋해. 토할 것 같아. 그러고 10년 동안 저 안에 아메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뭔가 이렇게 포장만 거창하고 희망페이. 그러니까 희망 고문만 잔뜩 하는 그런 일이야. 저거는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저한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메이라는 사람을 만나도 호기심을 느꼈거나 뭔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이 아메이를 선택하게 되었고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세상에서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메이 전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제가 다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깨닫게 된 몇 가지가 있었어였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는 간호학과로 나와서 간호사를 일을 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의대 동아리에서, 동아리 선배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연애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시댁에서 진짜 엄청난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반대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점점점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는 상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뭔가 육아를 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주부가 됩니다. 주부가 되면서 정말 자존감은 계속 낮아졌었고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남편이 없이는 마트에 장도 보러 갈 수 없는 운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30대 중반을 보내고 있을 쯤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이 없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눈치를 보고 어머니 눈치를 보고 남편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뭔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의사잖아. 나 이제 괜찮잖아. 먹고 사는 것쯤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도 그렇게 저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을 소비자로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서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현실 점검도 되었지만 근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난 운전도 못하는데 인간관계 너무 두려운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듣고 싶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진짜 100가지가 넘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미를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그 100가지 두려움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입의 성격이에요. 어느 날 제가 스폰서님 통해서 자산소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소비자로 있다가 아주 의아한 계기에 질문을 하게 되었고 스폰서님이 2년 만에 저한테 처음으로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해주게 되었는데 그 설명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백세 플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지금 김해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이고 저는 그 전에 간호학과를 나와서 여기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수술장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인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었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 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의가 되었고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은 점점 나아졌고 제가 아이 아토피 때문에 이 제품을 만나면서 저희 스폰서를 만날 때는 저희 남편이 전문의를 땄었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그 전에 생활이 힘들었을 때 아내를 만났더라면 생활비라도 좀 벌어야 되니까 저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난 뒤에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성격이 달려있다는 거. 저는 사실은 저희 스폰서를 통해서 암호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미팅장에 나와서 돈의 성격을 처음 듣게 되었거든요. 돈은 같은 돈인 줄 알았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아껴서 지혜롭게 잘 쓰고 100만 원을 벌면 번 거보다 작게 쓰면 적게 쓰고 남겨서 저축을 하면 괜찮을 거라는 진짜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너무 평범한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의 성격이 저렇게 왼쪽에 있는 자영업 전문지 직장인이 버는 돈과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버는 사람들의 수입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든 전문직 왼쪽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왼쪽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수입의 특징이 노동 수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노동 수입의 특징은 일을 해야만 돈이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다. 너무 공감하시죠? 물론 일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동 수입을 찾아가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저 노동 수입의 끝에는 자유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로부터 헤어날 수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는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제 주변에 자산소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암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계셨고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산소득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산이 수입을 계속 만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자산을 만들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근데 대신 자산소득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시간의 자유가 함께 늘어나는 수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일의 끝에는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평생 돈만 벌면서 사는 인생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저 자산소득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었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그도 아니면 진짜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저 왼쪽 분 영역에서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벌어준들 정말 내가 100살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70도 괜찮을까 자신 없었고요. 80은 더 자신 없었고요. 90은 더 자신 없었고요. 100살은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아메이 잡은 저한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내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 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닐 거라고 단호하게 결정해버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수입의 성격을 듣고 나서 다르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나 할까? 내가 이 사업이 어렵고 쉽고 적성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진짜 내 형편에 내 실력에 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없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의 끝에 정말 자유가 있고 이 일의 결과물이 자산소득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배워서 시도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장을 이제 찾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수입의 성격을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은 한계가 있다는 거 정말 남편 수입 하나에 외줄타기를 하면서 내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오롯이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제대로 준비해야 됐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100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보다 더 두려운 저의 완벽 준비되지 않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 아멘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정관념이 강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멘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알아봐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멘의 수입이 자산소득이 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었거든요. 두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를 이제 마음을 열고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심플한 이야기였고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었고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걸 알아듣는 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정말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정말 무섭구나. 그걸 한번 넘어서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구나. 근데 한순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메를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기업을 알아보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강의장에 나와서 초인류 기업이고 OA1이고 뭐 전 세계 모든 회사가 망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망할 회사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뭔가 이렇게 영어로 된 거창한 서류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고 뭔가 기사화된 자료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 사람들 말이 다 그냥 거짓말처럼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 분석하는 거 되게 못해요. 제가 왜 저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냐면 정말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초장형이거든요. 그냥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면 일단 행동부터 합니다. 하면서 계속 실수를 거듭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정하는 스타일이지 앉아서 고민해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뭔가 플랜을 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 성격 때문에 뭔가 책을 읽고 분석하고 이런 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좀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 보니까 60년이 됐대요, 아메이가. 근데 전 세계 저렇게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대요. 한국에서도 30년째. 제가 나왔을 때는 20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계속 성장하고 있대요. 그러게, 어떤 기업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기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였을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저 많은 나라에서 계속 성공자가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는 진짜 괜찮겠네. 뭔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 있겠네. 이렇게 그냥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 진짜 결정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부모가 자식한테 이 일을 시키지? 유독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아메이 사업은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 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의사라도 자식들이 의사가 되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직업이 내가 해봤던 일 중에서 진짜 최고고 내가 경험했던 일 중에서 이것만큼 괜찮은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나는 못해도 내 자식들에게는 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는 저거는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고정관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설령 누군가는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속여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성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자식한테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못 시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일을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시킬까? 부모가 자식에게, 동생이 뭐 언니에게, 아니면 온 자매가 같이 한다든지, 형님이 동서에게, 정말로 유독 이렇게 많이 가족이 같이 하는 사업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제품을 쓰면서 아메이 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도 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을 소비자로 2년을 만났는데 1도 관심 없었어요. 사업에. 저희는 아토피 때문에 저희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날 때도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아이 아토피만 나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할 거예요. 대신 저한테 사업 설명 안 하겠다고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저는 죽어도 사업 안 할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은 정말 그 약속을 2년 동안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단 한 번도 저한테 사업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셨고 그리고 사실은 1년 안에 아이들은 완벽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안에 저희 집에는 모든 제품이 아미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가 되어 있었고 그냥 그 다음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되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차팅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이제 1대1 홈미팅을 해주신 거였죠. 저를 이렇게 만나러 진주에서 그때 마산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태순 씨를 만나러 못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갈 건데 우리 아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엄청난 궁금증이 저는 생긴 거예요. 왜 혼자 하지 저런 일을 아들한테 시킬까? 도대체 저렇게 멀쩡한 아들을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왜 저런 일을 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스폰서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 사업과 사장님이 하시는 아메이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이 하시는 아메이를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년 만에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듣게 되었고 그때 자산소득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 했었어요. 그냥 자산소득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9월 달부터 제 발로 이렇게 강의장을 나오면서 알아보게 되었고 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족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공하기 전까지 아메가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었어요. 물론 지금은 저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들, 딸에게 진짜 평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미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매 순간순간 제 믿음도 엄청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진짜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했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은 이런, 고민들 아니면 순간순간의 어떤 갈등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마다 굳건하게 저를 믿게 해줬던 건 뭐였냐면 그냥 이 한 장면이었어요. 내가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이 일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일 거야. 엄청 괜찮은 일일 거야. 아마 믿고 해도 되는 일일 거야. 라는 게 저한테 이 사업을 이겨내고 뭔가 이게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줬던 그 믿음의 근간이 됐던 게 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던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물론 나는 그 일을 시작하면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 노력도 들여야 되고 뭔가 어떤 대가 지불이라는 거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대가 지불을 100을 했는데 결과물이 10밖에 안 나온 일이라면 내가 저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미 사업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슈퍼 바꿔 쓰는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 어차피 쓰고 있는 생필품을 그냥 브랜드를 바꿔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미 사업을 한다는 건 뭐고 안 한다는 건 뭘까? 소비자와 사업자의 기준은 뭘까?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일처럼 해서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뭘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2년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의장을 나오게 되었고, 2년을 배워서 20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제 단순한 그냥 상식선에서 이 일이 연금이 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연금은 다 20년 이상 해야 되더라고요. 공무원도 20년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군인도 20년을 해야 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2년을 배워서 20년을 해서 그때부터 자산소득 300만 원만 진짜 죽을 때까지 나오면 내 인생 성공이지 않을까? 내 노후가 지금처럼 두렵지는 않을 거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자영업은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뭔가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고 빚이 생길 것 같았고, 직장은 다니다가 뭐 실패라는 게 없죠. 그만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럼 또 새로운 거 뭔가를 시작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스트레스일 건데, 아미 사업은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제품을 배우고, 근데 집에 필요한 제품을 쓰고, 최악의 경우는 2년 동안 소비자가 한 명도 없는 거겠죠. 정말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정말 못해서 최악의 경우는 나 혼자서 그냥 뒤시드럽을 쓰고 있는 일이 아닐까? 근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이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진짜 이거 마이너스가 없는 일이네. 근데 최악의 경우는 나 혼자서 제품 쓰는 거고, 그거는 아메이를 몰랐을 때도 그렇게 했던 일이고, 근데 만약에 잘 되면, 근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잘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운이 좋아서 이 일을 해서 잘 되면 나도 저 다이아몬드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내가 내 팔 흔들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걸 보면서 안 할 이유가 없구나, 미룰 이유가 없구나. 제가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서 이거를 2년 뒤에 하고 3년 뒤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해보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시키고 회사 진짜 괜찮고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최악의 경우에 망할 게 없는 일이라면 굳이 내년에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하고 있으면 뭐라도 쌓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진짜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 가슴을 특별하게 뛰게 만드는 그 특별함이 이 아미 속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품, 기업 이념, 그리고 아미에서 주는 굉장히 특별한 보상이었어요. 제가 아메이를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런 강의장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기 전에 아메이는 저한테 제품은 좋지만 남한테
부끄러워서 나 아메이 제품 써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아메이였어요. 저한테는 초라한 아메이의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 나간 것이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알리는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라한 아메이가 제 안에서 태산 같은 자부심으로 위대한 아메이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들도 아토피가 있었고 딸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면서 그 아토피가 특히 둘째가 이제 악성 비염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4살, 5살쯤에는 진짜 거의 매일 밤 새벽 5시만 되면 코피를 흘리면서 하루도 빨먹지 않고 새벽만 되면 아이가 힘들어서 자다가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 울다가 잠이 다시 들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게 되고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게 제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그 아이의 비염과 아토피였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이가 안쓰러웠다가 미안했다가 엄마가 뭘 잘못한 것 같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하고 저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매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늘 피곤함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발 이 아토피만 좀 낫게 해준다면 이 비염만 좀 낫게 해준다면 나도 잠들고 나서 아침까지 안 깨고 푹 한밤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그냥 아주 큰 소원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럴 즈음에 저희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도 굉장히 심한 아토피인 아들을 이 아미를 만나면서 좋아졌다는 그 말에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아토피만 낫게 해주신다면 뭐라도 다 할게요. 대신 저한테 사업 설명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아이 아토피를 낫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극을 줄이는 거. 좋은 걸 먹이는 것보다 자극을 줄이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러지에 대한 기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이론이었는데 왜 저런 걸 학교 다닐 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 건강을 모르는 사람, 의사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고 엄마가 알아야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진짜 끝까지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신선했었고 그리고 바로바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는 공기청정기였어요. 진짜로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되게 비싼 걸 팔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선입견과 오해를 저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라도 속더라도 그냥 아니면 또 반품이 된다 했기 때문에 속더라도 이 육아지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바꾸고 공기청정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뭔가 먹거리를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청정기를 바꾸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매일 밤 흘리던 코피를 아이가 코피를 안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신기하다. 오늘은 코피를 안 쏟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도 괜찮고 그 다음 날도 괜찮고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정말 저것 때문일까?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런 물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알 건데 나도 여지껏 몰랐잖아. 그래서 청정기를 꺼놓고 재우니까 또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이 물건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나 같은 엄마는 썼을 건데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급격하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도 바꾸게 되었고 환경도 바꾸게 되었고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먹거리 바꾸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손으로 밥을 해 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었어요. 저는 요리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 굽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감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아침까지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자유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망설였던 대목이 뭐였냐면 영양제 먹이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아프고 면역이 약한 아이한테 먹이라고 권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그 뉴트라이트를 봤을 때 너무 약처럼 생겨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약은 안 먹여야 좋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있어도 최대한 아이들은 약을 안 먹이고 병원을 안 데리고 키우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 먹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처럼 생긴 걸 한 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이래요. 그래야 면역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봤던 건데 정말 괜찮아요. 이 아픈 아이한테 이렇게 많은 걸 먹여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저 뉴트라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는지 저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그게 뉴트라이트 스토리북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이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되고 나면 아이한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단숨에 저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아이를 다 재워놓고 늦은 밤에 뉴트라이트 스토리북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뉴트라이트 스토리북 읽으면서 울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남편은 왜 우는데? 도대체 어느 장면에서 울어야 되는데? 10번을 읽어도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뭐였냐면, 그 칼렌부그의 신념과 철학이 저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물론, 좋은 원료를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직접 관리해야 돼. 씨앗을 직접 관리해야 돼.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 옳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착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상황이 열악해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옳은 일을, 그 옳은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 저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이런 농장을 80년을 유지해왔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산골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가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약을 치지 않으면 1년을 쫄쫄 굶어야 돼요. 그 과정이 말이 쉬워서 굶는 거지 극도의 가난해서 내 목숨줄하고 뭔가 내 신념하고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옳은 신념이 시간을 더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저는 그 칼렌부그 박사님의 그 철학과 신념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날 밤 너무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뭉클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새치혀로 아메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었구나. 너무 몰랐었구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 철학과 신념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아메를 함부로 말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아, 신념은 저렇게 지켜내는 거구나. 옳은 신념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저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제가 아메이 기업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자가 쓴 저 책들을 읽으면서 이 기업이 진짜로 단순히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게 우선인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 안에서 진짜로 태산 같은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제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는 그 사람 복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제품을 먹고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누군가에게 더블엑스를 이렇게 설명할 때 엄마가 차려주는 최고의 밥상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애써 노력해서 좋은 밥상 차리려고 애쓰지 말고 더블엑스 먹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메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감동은 뭐였냐면 이 기업이 주는 기업 이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 기업 이념 다 아시죠? 자신의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사실은 말이 쉬워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죠.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그것도 성공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성공의 기회를 스펙도
능력도 외모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묻지 않고 공평하게 주는 기회를 저는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이념을 이해하고 났을 때 너무 대단한 걸 느꼈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7살이에요. 제가 1974년도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호롱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하용수 부락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요, 거의 이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10명도 채 남지 않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었고요. 이 산골에서 중학교 시절까지 보내게 돼요. 저에게 기회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산골에서 평생을 저희 부모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 땅 한 평 가지지 못하는 소작농으로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놓아지지 않아서 공동우물에서 저렇게 물을 길어 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이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이런 시절은 여러분 뭔가 영화에서 본 것 같죠. 근데 전 저의 과거입니다. 저는 물찌개를 굉장히 잘 졌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먹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저녁 밥하기 전에 물찌개 지고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게 저의 큰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런 산골에서 자라면서 꿈을 꾸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형편에 못해 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냥 형편에 맞춰서 저렇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상을 가게 되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저곳에 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억울함은 잘 모르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3 때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공평하지 않는 곳이구나를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겪게 됩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키가 160이 안 돼서 원서를 못 써주겠대요. 그래서 한 곳도 원서를 써주지 않았었어요. 제가 아무리 발을 들고 노력을 해도 이거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키가 157이거든요. 160이 되지 않아서 제 성적과 상관없이 제가 갈 수 있는 곳에는 한 곳도 원서를 쓰지 못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한 달에 25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렇지, 그런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분명히 이 공간에서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난데 왜 내 월급이 제일 작아야 될까? 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나보다 3배의 돈을 받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았는데, 근데 잘못되면 항상 야단은 내가 다 맞아야 될까? 이런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시도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네 처지에 네 꼬락서니를 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도전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면서 그렇게 원망만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10대는 어떠셨어요? 저의 10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많은 원망을 했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원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진짜 강아지 팔자가 나보다는 낫겠다. 강아지로 태어나도 이렇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늘을 보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나요? 나는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정말 신이 있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 준 거 나한테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나는 제가 잘하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근데 도전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원망만 반복하면서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쓰러지게 돼요. 정말로 그 원망의 끝에, 두려움과 원망의 끝까지 올라갔을 때 쓰러졌던 것 같아요. 기절을 해버렸는데 이유도 없었어요. 한 10일 만에 깨어났는데 병명도 없었고 왜 쓰러졌는지도 몰랐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
입술이랑 뭐 점막은 다 터져 있었고 손바닥 발바닥은 완전히 핏빛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고 머리는 누가 도끼로 깨는 듯이 아팠었고 아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엄마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정신 좀 차려보라고 막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죽을 만큼 아프고 나서 그때 깨어날 때 정말 엄청난 두 가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 19살이었거든요. 뭐였냐면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걸 저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각밖에 없구나. 그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제가 그 병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인데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데 뭔가라도 시도해보자. 이렇게 죽기에는 원망만 하면서 죽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못하더라도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일까? 분명히 한 가지 달란트가 있다면 나한테도 뭔가가 있을 건데 나는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는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역경지수였어요. 그래 10대 때 나만큼 역경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나 여기까지 살아냈잖아. 혼자서 너무너무 잘해왔잖아.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걸 스스로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그날부터 제가 정말 깨달았던 건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진짜 그때는 버텨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힘들 때 힘든 일이 더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주어질까? 진짜 매일매일 원망하고 근데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희망 하나만, 감사 하나만, 긍정 한 줄만 찾아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믿어내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때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도 가보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라는 핑계를 거두고 돈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미가 주는 기회의 감사함, 이거 뭔지 알아요. 정말로 단 한 번도 살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봐 라는 기회를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찾았고요.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출발선은 늦었었고 제가 가진 건 부족했었고 늘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그 믿음 하나 그리고 긍정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제 스스로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로 태어나지 못해서 장미가 되지 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들꽃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들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를 만났을 때 그 공평한 수익 구조 그리고 이 기업이 주는 그 기업 이념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났을 때 저는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느꼈었거든요. 저렇게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을 공짜로 준다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냥 내 할 의지만 있으면 해도 된다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그냥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미가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아미 없는 삶이 더 힘들지 않나요? 아미를 이해하고 났을 때, 아미라는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데, 근데 내 인생에 이 수단이 없으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
꿈꾸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아메가 너무 필요한 수단이었어요. 네, 세 번째는, 근데 아메가 저한테 준 이 멋진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주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 아메이를 평생 할 거였거든요. 그냥 그 기회에 감사함, 그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을 평생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노력을 누가 가지고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산소득의 형태로 돌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냥 이 아메이를 평생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보상을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10년 차가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거를 받았고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 중에 첫 번째 보상인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제가 자유로 이해 못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자유인 줄 알았었어요. 저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한 가지 일을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늘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한 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했었고, 항상 뭔가를 시작하면서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었고, 내 인생이 오늘보다 더 이렇게 추락해, 다시 또 그 가난으로 떨어질까봐, 추락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늘 뭔가를 더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는 거,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는 그런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두 아이가 이렇게 같이 유치원을 가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적인 자유가 생겼을 때 난 엄청 행복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롯이 자립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간만 많은 거,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존재감이 사라졌을 그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윤택했던 시간이었고 내 자존감은 가장 낮았던 시간이었고 제 삶의 의미가 가장 약했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암의 사업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길게는 내 인생을, 짧게는 나의 24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대한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 일하는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행복함은 이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너처럼 일 못하겠다. 너 일 중독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나처럼 일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해.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야. 근데 누가 시키는 일이라면 난 8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하라 해도 싫을 것 같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저는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나의 24시간을 오롯이 제가 통제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소비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자영업이나 다른 세일즈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된 게 이 사업에서 주는 자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보기 싫은 소비자 있으세요? 그거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 내가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양을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 성공의 피니시 라인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진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많은 이 일이라서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은 어떠세요? 저는 굳이 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아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월급으로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동생도 괜찮은가? 우리 엄마도 괜찮은가?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봤을 때 아무도 괜찮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시댁에는 저렇게 자동이체로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또 필요한 돈을 달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면서 친정 식구들에게는 진짜 죄인처럼 내가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주지? 이런 제 처지를 보면서 아, 이거 온전한 행복 아니야. 이거 뭔가 정당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수입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심되었을 때가 아메에서 추가 수입이 나왔을 때 제 마음에서 가장 안심되었을 때가 뭐였냐면 아 이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겠다. 그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아메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엄마였구나. 혼자 남겨진 엄마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었고 20대 초반에 아이를 놓으면서 정말로 남들이 누려보는 그런 여행 뭐 이런 자유로움 이런 거 정말 모르고 일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산골에서 컸고 아메를 만나기 전까지 일만 했고 정말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제가 아메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제 동생에게 프로포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보고 살았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는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도 나와서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봐. 끊임없이 동생한테 이 사업을 알렸고 동생이 언니는 해도 나는 못해. 언니니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그렇게 많이 거절을 했는데 제 다이아몬드 렉을 6번째 렉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저와 함께 많은 여행을 같이 다니고 이 동생이 신혼여행 다음으로 2번째 간 제주도 여행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갔었고요. 첫 해외여행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갔었고요. 첫 가족여행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갔었고 진짜로 이제는 또 다른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이 사업이 주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아들으며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쓰며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롯이 같이 바로 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런 보상이기 때문에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은 어떠세요? 열심히 일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언제 힘드냐면 열심히 일할 수는 있어요. 잠 안 자고 안 먹고 일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구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쓰고 열심히 일해도 이 일의 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어린 나이에 뭔가를 도전했을 때 사실은 하루에 2시간을 자면서 버텨낸 시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매일매일 볶음밥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볶음밥 하나만 먹으면서 살았던 시간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그 과정이 힘들지 않고 지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다음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거야. 그 선명한 희망이 보였을 때는 내가 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확행을 찾아가고 뭔가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살면 뭐해? 그 열심 뒤에 보이는 희망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아메 사업을 사실은 이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 끝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건지 너무 선명한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사실은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10년 동안 해야 될 노력을 2년 반으로 줄여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노력의 양이나 강도가 훨씬 더 한 5배 이상 강해야 됐겠죠. 저항도 그만큼 더 세게 왔었어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듣고 나서 나는 내 40살에 나한테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어. 난 내 40살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 나이 40살 3월 1일자에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제가 결정한 순간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라는 감정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시간 후에 나한테 오는 이 보상이, 이 희망이 어떤 건지 너무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0살 3월 1일부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한 장면을 진짜
진짜 선명하게 그려놓고 그 시간을 제가 충분히 체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일을 할 때 힘들다는 거를 저는 여기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보상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실은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억대 연봉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어요.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 때가 너무 많았었고,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진짜 밤을 하얗게 새는 게 뭔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봤기 때문에 귀한 줄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이 보상을 받으면서 왜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기회를 왜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보상 외에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내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태어나도 다시 지금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 거는 아메에서 주는 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0년에 시작하면서 2012년 11월 달에 첫 번째 여행을 가게 돼요. 이게 브루나이였고요. 이때 큐 다이아몬드의 자격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매년 엄청난 여행이 이제 제 인생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진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포기와 유보를 정확하게 했더니 내가 연예인처럼 살고 있네.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2013년 13년도에 저렇게 많은 여행을 갔다 왔었고 2014년도에 두바이를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2014년 10월 달에 잊을 수 없는 여행이죠. 와, 보통 사람들 그 꿈 리스트에 하면 하나씩은 다 붙어 있던데요. 크루즈 여행. 근데 저는 크루즈 여행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그 꿈을 꾸기도 전에 크루즈로 저한테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레스 7벌을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귀족처럼 지난 시간을 이렇게 크루즈에서 이렇게 보내봤는데,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전생에 나는 유럽의 왕족이었구나. 드레스를 입고 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생에 제가 그렇게 왕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멋진 추억을 아메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메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조금 빨리 진행해서 이 보상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미는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되는 일이 맞거든요. 이렇게 시드니도 다녀왔었고요. 랑카이도 다녀왔었고요. 두바이는 3번째로 다녀온 것 같아요. 대만도 갔다 왔었고, 하와이도 다녀왔었고, 이렇게 유럽도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보상들이 아메에서 주는 공짜로 저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볼 만한 여행, 진짜 단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여행들을 이제는 이렇게 일상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삿포로에서 스키를 가르쳤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 저 역사적인 순간도 저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이 한 장면을 제가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딸도 괜찮아.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네 꼭 그런 집에 시집 가야 되겠냐고. 네 인생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사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위한테 반말도 못했던 우리 엄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이제 저 사위에게 1도 밀리지 않은 딸을 엄마가 넣으셨어요. 그래서 2016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였어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일시불 보너스를 9자리를 받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런 돈을 주는구나. 너무 대단하다. 이거 대출금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 저희 남편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너는 다 좋은데 애교가 없어? 너무 공감을 못해. 그거 2개 빼곤 다 괜찮아. 라고 그랬었는데, 이때 저희 남편이 일시불 보너스를 보는 순간, 너는 A형도 아니고 장형도 아니고 이제부터 인형이야. 애교 같은 거 필요 없어. 공감 안 해도 돼. 그냥 돈이 다 애교고 공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형 다이아몬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메에서 주는 큰 보상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자 또 시간 부자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인 부자기 때문에 저희는 파리에서 살아보기로 또 했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저희 스폰서 미아 다이아몬드가 파리에서 12일을 진짜 이렇게
시간적인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올해 6월 달에 이태리에서 살아보기 2탄을 다 준비해 놓고요.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은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또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019년 1년 동안만 다녀온 여행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여행을 뺄게요. 이렇게 삿포로부터 시작해서 여행을 거의 한 8번을 다녀왔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을 두바이를 갔다 오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12월 달에 케이티 페리도 보고, 그리고 두바이 갔다 오고 나서는 일본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2번을 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와서 못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이거 보셨어요? 쌍꺼포차라고.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왔죠. 너는 일을 하였느냐, 나는 사랑을 하였다. 여러분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여행을 하였어요. 제가 본 걸, 저게 일이에요, 여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항상 이렇게 올려요. 해시태그를 달고, 여행이 일이다, 노는 게 일이다, 잘 노면 잘하는 일이다, 일상이 사업이다, 이런 걸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삶이 보장된다면 어떠세요? 그래도 자신 없어서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 노력이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어떠세요? 그래도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그냥 내 선입견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고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여기 와서 이 꿈을 이룬 사람들을 봤을 때 한 명이라도 괜찮아, 단 한 명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내 대해서 안 되면 우리 아이 대해서라도 저렇게 될 수 있잖아 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탐났었어요. 자유롭게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노력의 양으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었다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제일 먼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이 뭐였냐면,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알게 되었어요. 수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수단에 엄청난 양의 노력을 퍼부으면 원망만 남고 억울함만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수단의 차이에 의해서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여기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꿈이 있으시죠? 꿈이 뭐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혹시 그게 꿈이에요? 바람이에요? 욕심이에요? 저는 초창기 때는 이 꿈과 바람과 욕심을 구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은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되게 만드는 게 꿈이라면, 바람은 최선은 다해보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은 뭐냐면, 누가 대신 저렇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꿈인지 바람인지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속에서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PT가 너무 빨리 돼버린 거 있죠. 나는 2년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PT가 돼버렸었어요. 근데 PT가 되고 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 있죠. 이 일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 준비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오지 말라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찾아가는 그 일도 너무 싫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나? 다시 좀 놀다가 나중에 60 다 돼 갈 쯤에 다시 한번 할까? 이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꿈보드에 붙어있는 꿈들을 이렇게 둘러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저희 남편도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라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이유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저 꿈보드에 붙어있는 60평짜리 아파트를 떼버려야 되겠지? 근데 별로 안타깝지가 않았었어요. 60평 아파트 안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그 외제 자동차를 뗐는데 뭐 어차피 일 안 하면 나갈 데도 없을 건데 뭐 타고 다닐 데도 없을 건데 뭐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골프장 회원권을 뗐어요. 스크린 골프 치면 되지 뭐. 내가 언제부터 골프 쳤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꿈이라고 붙어있던 꿈보드에 있는 것들을 떼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었어요. 그럼 나는 왜 일을 하게 됐을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날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치도록 열심히 아메를 하고 있는지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게 됐는지를. 그때 내가 이 사업을 놓아버리면 지금 안 하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아메를 통해서 추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가장 안심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엄마 괜찮겠다 였는데, 내가 내 편하자고 지금 이 사업을 접어버리면 우리 엄마의 인생은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나 시집 잘 왔다 소리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직업 하나에 묻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었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속에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장가 잘 왔다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진짜 꿈이 그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의 한풀이를 해주고 싶었고 내 한풀이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때 내가 왜 아메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찾은 그날, 제가 그날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게 돼요. PT가 되었던 그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이 일을 접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그날,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된지 알게 되었고, 나는 40살 3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살이 되는 3월 1일부터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건 꿈이세요? 바람이세요? 욕심이세요? 바람이라면, 욕심이라면 꿈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는 과정이 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치열하고 뭔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이, 그 보상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 한 장면을 선명하게 그려놓으시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에게 아메이는 뭐였냐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더 멋진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